네. 오늘 이규정 선생 철학에 대해서 제가 좀 그동안 쭉 읽어왔던 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종덕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복잡한데 여기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이지 선생님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채실 거예요. 동심설은 이타고요. 이지 선생님, 이지 선생님 지금 오셨네. 저와 이름이 같은 이지타고이죠. 예. 이타고 문서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하나예요. 같은 이름이네. 예. 같은 예. 그리고 시은은 조선말 양명하게 여파를 받은, 그래서 이제 조선 양명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규성을 저는 현대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추측은 최한기의 추측력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규성이라고 하는 바구니로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거는 쇼펜하우어 책, 그 다음에 한국 현대 철학사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종이가 1994년도에 썼네요. 그 다음에 왕양명 2002년도에 썼고, 그리고 지금 이타고 얘기했었던, 이타고 이름이 이지죠, 이지. 이타고에 대해서 이규성 선생님이 직접 쓴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1993년 황종이 책 쓸 때 이타고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 철학연구소에서 나온 맨 아래 거, 마음과 철학 황종이 편에서도 이타고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규성 선생님. 그래서 황종이보다 앞선 사람이거든요. 이타고가. 그렇지만 출몰 연대로 따지면은 황종이가 1620년 1600년대 초고, 이타고는 죽은 게 1600년대 초니까 조금 겹쳐요. 그래서 이제 황종이하고 이타고하고 연관되는데 막 또 왜냐, 이타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철학자라서 그거를 이규성 선생하고 한번 엮어봤습니다. 제가 쓴 거는 이제 쇼펜하우어 서평을 둘로 나눠서 했고, 중천학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주에 시립도서관입니다. 저기 고대 동양철학 김충렬 선생 고향이 원주거든요. 그래서 김충렬 선생이 은퇴하고 원주로 집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며느리가 원주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책을 다 도서관에 기증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립도서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원주시립 중천도서관이에요. 중천 선생 이름을 그대로 따서 거기서 한번 불러서 저건 유튜브로 찍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쓴 한국 현대 철학사론 보니까 이제 이 책 중에서 최근에 10년 동안 10년 사이에 쓴 게 제일 현대 철학사론, 그 다음에 의지와 소통 세계, 그 다음에 중국 현대 철학사론, 이게 10년 동안 3권의 책 썼는데,
이거 읽느라고 아주 제가 머리카락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길게 썼는지 전부 세 권이 다 천쪽이에요. 천쪽. 그래서 제가 쇼펜하우어하고 현대철학사로는 아주 자세히 읽었는데 중국 현대철학사로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읽었습니다.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세 권의 책이 바로 이제 세계 철학사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책이나 현대 철학사론이 쇼펜하우어에 그친 게 아니라 하다못해 뉴턴, 데카르트, 플라톤은 기본이고 서양 철학사를 망라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중국 현대 철학사론도 마찬가지니까 세 권을 합치면은 3,000쪽의 세계 철학사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는 이규정 선생하고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어머, 한철년 있구나. 한철에서 만난 것도 이규정 선생이 그 웹진 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만났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한잔 해야 되는데. 예. 저도 술 좋아하고 준성이 형도 술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전 전적으로 책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쇼펜하우어부터 대충 좀 걸고 넘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칸트 인식론에서 인식론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칸트의 이제 현상과 물 자체 대신에 그 물 자체라는 것 대신에 의지라는 걸로 대체를 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물 자체나 플라톤의 이데아나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의지라는 개념이. 단지 그 자리만 대체했다는 것이지 뜻이 똑같다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왕산선 얘기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유정 선생님. 그래서 의지라고 처음에는 저도 의지를 새로운 철학적인 의미로 아주 별난 의미로 읽는가 저도 굉장히 많이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 돌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개인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발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의지이듯이 쇼펜하우어나 이규성 선생이 말하는 의지도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나 이규성 선생이 말하는 의지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끌고 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저는 이규성 선생이 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가라는 그 꼬다리가 바로 의지 개념에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황정희 철학 얘기할 때도 의지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재해석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쇼펜하우어에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연의 의지, 우주적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주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큰 세계를 끌고 가는 힘인데, 기존의 플라톤주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론을 굉장히 부정을 하죠. 그래서 이 목적론이 없는 방향은 이때 목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의지를 오늘 1시간 동안 내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순록에서 나오는 것,
것을 따오면은, 인간은 우주의 마음이며, 그러니까는 우주의 한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양명하게 양지 이론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천지 만물하고 나를 한 몸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아마 이규성 선생은 쇼펜하우어 독서를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접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지인데 그 우주의 마음을 생생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것을 이제 생의라고 그러고, 그 생의로 충만한 주체, 그러니까 주체의 주체가 우주가 될 수 있고, 주체의 주체가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시은의 주체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규정 선생이 이렇게 생의로 충만한 주체자로서 이렇게 살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글을 보면은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렇게 분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글 속에서 굉장히 역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이론과 나 현실이라는 자아 속에 갈등이 없는 철학자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목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폰 포르네와 폰 힌텐을 비교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쇼펜하우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지만, 서구의 전통적인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처럼 앞에 메시지가 분명하게 딱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향해서 목적을 제공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향해서 그 메시지가 우주를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러한 앞에 그렇게 폰포른에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뒤에서 폰 힌텐 저 화면 때문에 폰자가 안 보이죠. 폰 힌텐 뒤에서 미는 힘으로 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규성 선생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기존의 철학에 대한 하나의 반항이죠.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폰포르네로 해석되어 왔던 기존의 철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뒤에서 뭔가 밀긴 밀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마구 튀는 그러한 우주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앞이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꿈을 아주 싫어하는, 진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할 정도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자, 그렇게 폰포른의 앞에 있는 어떤 목적점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불안합니다. 앞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규성 선생은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는데 바로 그 불안함 때문에, 폰포르네를 포기한 것부터 생기는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자유의 여지가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규성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자, 즉 생동하는 힘이죠. 이러한 생동하는 힘으로서 저는 이규성을 받고, 여기서 이제 이 황종이의 글을 잠깐 도입을 하면은 그대로 읽을게요. 인간은 천지 만물의 마음이다. 마음은 천지 만물의 주체다. 저 이제 황종이 표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거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규성 선생은 주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밑에 왕양은? 예? 황정이가 예, 왕양. 예, 황정이. 예. 왕양은 어로. 예, 황정이. 황정이가 쓴 책이 아니, 있어요. 내가 저 말이 다운표가 황정이 거라면은 왕양명 밑에는 왕양명 어록으로 돼 있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강 하강에 왕양명 어록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왕양명에 대해서 쓴 거예요, 황정이. 아, 황정이가 예, 왕양명에 예, 대해서. 나는 그거 마음은 곧, 천이서 마음을 말하면은 천지 만물을 모두 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1993년도부터, 돌아가신 직전까지 이 마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대입시키는 그러한 생각이 깊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왕양명의 이제 양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조선 양명학자로 유명한 박은식 선생의 왕양명 실기가 해서 박은식 선생이 이렇게 요약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요약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박은식 선생 거를 그대로 따왔어요. 이종래 선생이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저절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밝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는 이제 명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명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밝은 것, 명한, 이거 분명한 거죠. 이거는 또 하나는 양, 이 두 가지로 명과 양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그 다음에 한결같으며 그 다음에 연속적이죠. 이 세 번째 중단됨이 없는 암. 그러면 중단됨이 없는 암이 있다고 그러면은 중단된 암이 염두에 두고 썼다고 보는 거예요. 이기성 선생은. 그게 이제 이기성 선생이나 쇼펜하우어가 다 같이 비판하는 논리적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과학을 비판했지만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쇼펜하우어는 원래 생리학 공부하던 사람이거든요. 철학 전에. 그래서 그 사람 논문도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인과론에 대해서 충족이율 4가지 그걸 썼죠. 거기서 썼을 때 충족이율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불연속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이런 불연속적인 과학적 지식으로 형이상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크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규성 선생은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어리석은 자 사이에는 틈이 없다. 그놈이다. 라는 거죠. 사람과 천인 합일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신 박은식 선생 요약으로 제가 대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규성 선생이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체와 작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풀어서 하면은 이러한 충족이율, 인과적인 그러한 사유에 우리는 대부분 젖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유로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서술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의 주인은 항상 주어가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해가지고 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항상 주어가 필요로 주체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할 때 이미 우리는 주어를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더 재미난 거는
어떤 주어를 얘기할 때, 고정사를 얘기할 때, 이미 거기 말을 하면서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생각이 거기 묻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제 현상과 본체가 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오지만은 이런 본체는 이제 아까 얘기하면은 그 생동력을 갖고 있는 세계인 거죠. 그거는 뭐 목적론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 이건 이제 목적론이란 말 또 이제 계속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충족이율 쇼펜하우의 충족이율을 이제 아까 박사학위 논문이었다고 그랬는데 충족 이유를 설명하는 이규성 선생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이규성 선생이 그냥 과학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동양 철학하고 형이상학이나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과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다.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충족이율의 가점거리. 그러니까 충족이율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인과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과학적인 객관적인 인과율. 그렇게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뭐 그거 또 맞은 건 아니에요. 충족이율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과학적 인과율하고 또 맞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그저 설명하려면 뭐 또 충족이율 하나만 했고 한 학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인과율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인과율을 갖춰버린 과학이 안쓰러운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라는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 볼 때, 이게 해겔의 형이상학도 거기 막 갇혀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뭐냐? 신학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신학이 신을 그리질 못하고, 신이라고 하는 논리학에 멈춰 버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충족 이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했었던 기존의 형이상학, 기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대의 해겔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했었던 칸트도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형이상학,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근대과 이 세 개를 이제 충족 이율의 논거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과범죄 세계일 것이고 그 표상으로 우리가 이 자연의 껍질, 자연에 대한 나트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자연 자체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를 요청을 하는데 의지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없는 그러한 것에서 불안함을 우리는 항상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이면에 자유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아마 이규성도 그렇게 이규성 철학의 전 키워드 딱 하나만 말하면 저는 자유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이렇게 좀 풍요로운 자유라기보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유의 힘인데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들어요.
그 당시 대리석은 굉장히 귀했던 돌인가 봐요. 맞아요? 아니, 그쪽이 그렇고, 이쪽은, 그래, 독일에? 독일이, 거기, 지역이라서 그렇지. 응. 이태리나 이런 데는 길거리에 이탈리아는 남부 프랑스도 그래요. 응. 나 그거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베리스 가면 다 흰 건 줄 알았거든. 색깔이 없어, 다행히. 그래서 말하는 소장님이 하는 얘기야. 대리석 독이 색깔이 엄청 뽀글뽀글한데 근데 뭐 깜짝 놀랐어. 그거를 하도 못 보고 겉에만 보고 이렇게 독일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지. 흰 것만, 우리도 흰 것만 베리스가.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으려면은 인지 능력 갖고는 안 돼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흰 거, 다른 게 없으니. 거기는 프랑스 쪽에서는 아무 데나 다 지각돼. 아무데나. 그 개선문 저거 있잖아요. 예. 파리에 있는. 그게 두 번째 개선문, 첫 번째 개선문이 루브르 박물관 다음에 있는, 지금 막았어요. 나폴레옹 1803년에. 그거는, 지금 봐봐요. 색깔 다 달라요.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 이게 내리석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아들이, 누가 내리석이야? 완전히 다른 거지. 저는 대리석을 이렇게 얇게 패잖아요. 건축자재로 그럼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건축물까지 집지는 데까지 이렇게 나르는 알바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리석의 특징이 뭐냐면은 땅속에 있던 대리석이 물러요. 아시는구나. 근데 나와가지고 공기 접촉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단해져. 그래서 땅속에 나왔을 때 처음에 조각을 한다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켈란젤로 다비드 사기 보면 형이 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긁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대리석의 속도 모르는 그러한 놈들이 있고, 표상만 갖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책을 읽을 때 자연과 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관심 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규정 선생이 쓴 거를 좀 나서 보면은 형이상학은 내부에서 외부로, 자연과학은 외부에서 내부로 이런 거죠. 뭐 우리는 이거 다 이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윤리의 길, 윤리학의 길,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담보된 그러한 세상 읽기거든요. 그래서는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인식론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인식론이라는 것은 이미 칸트를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칸트에서 말할 때 칸트에서 말하는 이성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윤리학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최한기의 추측을 얘기를 했냐면은, 최한기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최한기 나오는데요. 먼저 좀 하면, 최한기의 추측록 할 때, 추는, 이 내면적 성찰에 가깝습니다. 성찰이라는 표현보다 내면적 관찰. 그래서, 그게 성으로 딱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추측할 때 측은 이 외면적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서 관측이죠. 그래서 이 내면적 관찰과 외면적 관찰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과학은 이제 외면적 관측이죠. 측기에. 그래서, 이 이제 방법론상으로는 식의 길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무시를 한 게 아니죠. 방법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앞에 추의 길이 없는 그러한 측의 통로는 굉장히 절름발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규성이 쇼펜하우어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가 있지만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로 이규성은 뉴턴의 색채론하고 괴테의 색채론을 얘기를 해요. 규성이 언제 저런 것까지 읽었는지. 둘 다 뉴턴과 괴테가 똑같이 책을 낸 게 옵틱스입니다. 우리 여기 유 선생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옵틱스인데 뉴턴은 기본적으로 입자론을 얘기한 사람 잘 알려져 있을 것이고, 괴테가 입자론인지 파동은 잘 모르겠지만, 괴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괴테의 옵틱스를 안 읽었어도 아마 파동론에 도장 찍을 거예요, 아마. 그 의미로. 그래서 분명히 괴테의 색채론은 파동 중심 맞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끝까지 그 입자 중심의 그 색깔을 어떻게 하면은 넘버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뉴턴은 여기 철수가 본 노란색, 철남이가 본 노란색, 철민이가 본 노란색, 이게 다 예민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철남이, 철수, 철민이와 무관하게 그 색채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괴테는 그거를 바보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색깔은, 색채는, 이 경험적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해요. 이 경험적 관념이 아니에요, 색깔은. 경험적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라는 점에서는 뉴턴과 동등하지만, 이 경험적 실제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뉴턴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기계론적, 동력학은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반면에, 괴테에 있어서는 그 색깔은 어떻게 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색깔은, 빨로초가 어떻게 섞여서 무슨 색깔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떤 색깔이든 간에 노란색이건 파란색은 관계없이 어떤 양쪽에 어떤 대립적인 그러한 성질들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노란색 속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양극성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 원리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총체성 원리는 마찬가지로 색깔이 이제 여러 색깔이 합쳐져서, 우리의 경험과 만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물론 이제 뉴턴을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뉴턴의 옵틱스가 아니라 괴테의 옵틱스를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중에 쇼펜하우어는 이 괴테 색채론도 이제 떠납니다. 그것도 이제 서로 비판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쇼펜하우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 생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 색깔을 볼 때 눈으로 이게 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으로 들어와서 이 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그 작용이 뇌로 들어가.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 그 작용 때문에 인간의 소위 말해서 표상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표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리학적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마도 저기서 자세하는 게 모르겠지만 괴테는 그러한 생리학적 현상으로 색채 설명하는데 굉장히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떠났다. 제가 저거 얘기한 이유는
이기성 선생은 참 과학도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한 걸 얘기하려고 제가 옵틱스를 들여왔습니다. 진짜 이제 한 70년 후에 니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점, 반영이상학, 반신학, 반과학은 단순하게 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의지 그 자체가 운자이트겐네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반시대적 인물로 생각했듯이 저는 이규성 선생 똑같이 반시대적 인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하나만 좀 생각나는 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 자이트 겐네스라는 단어 반시대 보통 번역하잖아요. 의미를 붙여가지고 시대적이라는 의미가 강한 건지 안 그러면은 메시아는 시대 공적이죠. 뭐 기억하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르기아스가 말하듯이 시간적인 카이로스 그 시기에 적합함 뭘 지칭하는 건지. 그래서 나는 구로파를 쭉 읽으면서 시대적인 의미가 아니고 시기에 적합한 그게 무슨 차이가 시대 추수적인 의미가 갑자기 독일어 원어는 이게 뭐냐면은 말하면은 메시아예요. 그러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고르기아스를 설명할 때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그 고르기아스의 그 회의주의 대상을 뭐 알아도 어쩌고 하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표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없고 하는 회의주의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대부분의 철학사에서는 고르기아스를 이제 그 소피스틱으로 쳐가지고 지식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밀어버린 건데 비해서 프랑스 보면 재밌는 그리고 베르소 강의로부터 재밌게 뭐냐면 고르기아스가 큰 일을 했다는 거지. 아마 그 이야기가 소크라테스는 어마어마한 힘을 미쳤을 것이다. 계속 물어보다는. 근데 거기에 카이로스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읽으면 그러죠. 현재라는 거죠. 엔스타, 순간이라는 거. 그게 뱅송에서 이게요. 글쎄요. 그렇고. 그러면서 이거하고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아니, 있는데 그래서 왜 그 이야기 하냐 하면은 니체가 가지고 있는 엔자이트라는 개념이 뭐 요즘 그쪽에 보면 오는데 어느 그 학위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들라 개념이 가테 파르산 가테 저놈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니체가 힌두를 많이 힌두이즘 정명이 때문에 힌두를 많이 읽은 게 아니고 불교를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거다. 그러니까 엔자이트 단어 자체가 그 오들라의 개념을 얼마나 그렇게 저놈은 기독교의 초월이 아니고 우리가 가다가 보면 끊임없이 가는 그러나 그 언덕을 가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레지도 하고 있고 오르니까 하고 있고. 논의를 너무 확장하지 말고 논리 자체가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까지 확장되는 게 아니, 그래서 개념이 안 먹어. 그러니까 척도라는 개념이다 이거죠. 네.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넘어서 뭐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척도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자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규 선생이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5번 보면은 의지는 필연성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잉여의 힘으로서 자유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연성을 얻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현원적 관념론으로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과율, 충족이율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저기서 말하는 필연성은 이제 충족이율에서 근거한 필연성이거든요. 그래서부터 어떻게 그런 것부터 벗어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저는 관심 있게 읽었는데요. 6번하고 7번이요. 자유라고 하는 게 저건 뭐 현대 프랑스 유물론
신유물론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유가 어떠한 실체 같은 속성이나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관계로 보는 그러한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자유가 주체자로부터 이제 자유가 주체자와 우주를 연결시켜주는 끈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주를 넘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각이죠. 그런 시선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게 자유가 자아 실체가 이렇게 점으로 수축한데, 일단 점으로 수축해가지고 그 점이 우주에 발산돼가지고 그냥 빅뱅 하듯이 펑 터지면서 그러한 이제 힘이라는 거죠. 저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가로치고 저기 나온 쪽수를 적었으니까 저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발산된 자유를 향한 태도만이 비로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기성 철학의 핵심이고, 이기성이 말하는 바로 이런 자유는 쇼펜하우어에서 얻기 이전에 이미 1993년도 황종이나 왕양명 책 쓸 때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서양 철학 책을 읽으니까 저런 게 눈에 확 띈 것 같아요. 이성 선생님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 쇼펜하우어 책 제목 부제가 아시아라는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제목이 쇼펜하우어의 세계관과 아시아의 철학. 그래서 이 아시아 철학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약을 해놨습니다. 아시아 철학에서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이규성은 쇼펜하우어의 의지론을 생명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그 연결고리가 매우 독특해요. 그래서 이 생애물 쇼펜하우어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번뇌와 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런 점이 쇼펜하우어가 철학이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규성 선생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양의 수양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이틀리히카이트. 리시의 J가 이거. 잘못 썼네. 네. J-H. 그러니까 시간 없음성. 네. 저건 보통, 저 번역자가 아니라 원래 자이틀리히카이트 무상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불교 용어로. 책에도 J로 오타가 들어가 있어. 책에도? 저 부분이 그냥 오타 돼 있어. 책에도? 그 저기 맞네. 그래서 이규성은 저렇게 썼어. 저렇게 썼는지 출판사에 저랬는지. 하여튼 자이틀리히카이트. 네. 그래서 그 수양론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겉에 드러난 이 표상과 이 속에 그 우주의 의지의 세계. 근데 그 의지의 세계는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표상의 세계와 저 우주의 의지를 서로 연결하는 게 이제 뭐 단의 개념은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 속의 본체와 나 개인의 인간에서 속의 본체와 이 감정 사이를 연결하는 게 단해로 끝이는 게 아니라, 단해는 나라고 하는 본체를 다리로 해서 우주적 본체로 연결되는 그러한 하나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층적인 그런 본성, 우주의 금쪽 본성과 같다. 이거 앞에서 왕양명에서 엄청, 황정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단해로 연결되는 방식이, 사실은 확실치 않아요. 그걸 확실치 않은데 그걸 연결하는 그 통로가 신비주의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신비주의를 좀 조금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원래 제 성향상 주는 사람들이 다 안 모르지. 그런 편견으로 읽었는데, 이규성이 보는 신비주의는 좀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이 선입관을 갖고 신비주의, 특히 이규성이 말하는 신비주의를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상당히 제가 저쪽 수를 적은 이유는 상당히 많은 26쪽이나 걸쳐가지고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입관을 버리고 좀 잘 보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서양 신비주의는 미스티시즘은 원래 신과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죠. 그건 아주 신비주의는 그냥 신이라고 보면 돼. 뭐 더 이상 말할 나이도 없어. 근데 이규성은 뭐냐? 신을 싹 빼고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관이 뻐그러졌어요. 그래서 서양의 신비주의, 서양이라고 그러지 말고 전통적 신비주의는 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끈이라면 이규성에게서는 자연과 우주를 연결하는 끈인데 바로 거기서 그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어떠한 본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에서 신은 우리를 끌고 가죠. 펀포르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밀어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점에서 이제 뭐냐면은 쇼펜하우어는 찰스 다윈을 몰랐거든요. 당연히 모르죠. 이제 시대가 안 맞으니까 찰스 다윈을 모른다기보다도 진화론을 모르죠. 아니지. 저쪽은 알았습니까? 라마르크 쪽. 저는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안 치니까. 네. 그래서 알겠네. 핵심이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물론 쇼펜하우어 쓴 건 알지만 이규성 선생도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화론은 이규성 선생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몰라도.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뉴턴 역학은 사실은 그걸 잘 몰라도 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책을 열심히 읽어도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규성 선생이 그 진화론 얘기하는데 이제 진화라는 건 진화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진화생물학에서는 그걸 진화력이라 그냥 포스라는 말을 써요. 이 진화력이 있는데 진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목적론이 부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좀 전에 앞에서 라마르크 얘기를 했는데 라마르크는 목적론에서 벗어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다행히 그렇다고 그럽니다. 다윈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읽어도 목적론을 갖고 있어요. 저는 목적론을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죠. 그건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찰스 다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적론을 부정하면서도 이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이제 진화의 힘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규성이 말하는 이규성이 서술하고 있는 그 진화력하고 그다음에 이 생동력, 이 세계를 움직이는 생동력을 거의 같은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충족이율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과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진정한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의 껍데기인데 그것을 마치 그 자연의 진정한 내부 구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했었죠.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최한계의 추측론을 들어온 이유는 이 내면적인 내면의 관찰과 그다음에 외면의 관찰 이런 것이 같이 필요로 하다, 같이 동시에 다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규성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규성을 읽을 때 대부분 그 앞에 내면의 관찰로만 주로 읽게 되는데 그러한 외면의 관측법도 방법론으로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쇼펜하우어가 대중한테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기 보존, 자기 보존, 본자가 아니라 보존. 아주 동물은 저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재미있어서 동물은 이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리사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뭐냐? 쇼펜하우어 말이거든요. 근데 쇼펜은 저렇게 내가 일부러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저렇게 꼭 얘기한 게 아니래요. 동물 얘기하고 딱딱 얘기했는데 이정도는 저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놔버렸어. 응? 한 문장으로 만드니까 깜짝 놀랐어. 저게 정말 그럴듯해. 왜 그러냐? 동물은 이기적이지만 사리사욕이 없는데 인간은 사리사욕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로부터 이제 인간은 동물의 이기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동물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이제 욕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사리사욕까지 부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쇼펜하우어는 저걸 끊어놓죠. 이기성과 사리사욕성. 끊어놓고 이제 그 사리사욕성 때문에 이제 많은 현실적 고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리사욕이 아닌 상태를 바로 도덕의 선언적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숭고합니다라고 이제 숭고함에 대해서는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숭고함으로 이제 예술 분야를 설명을 하고 예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더라고요. 음악에 대해서 미술. 근데 그런데 이기성 선생이 음악 미술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어요, 어떻게? 글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에 대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 없어요? 싫어했다. 예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했지, 기본적으로. 뭐. 미술. 네, 예술. 그리고 이기성 선생님 사상에서는 항상 자유를 위한 초월에서는 예술가가 항상 등장해요. 예술. 네. 야, 그래서 나는 본인이 음악을 직접 했고, 본인이 기타를 잘 쳤어. 기타를 나는 노래 잘 불렀어. 그리고 딸이 노래방은 안 갔어. 딸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규 선생이 그 색채가 있더라고.
쇼펜하우어의 관조와 관점에는 당연히 예술적인 근데 왜 그걸 헷갈리냐면은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써놨거든요. 솔직히 예술을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숭고주의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저 쇼펜하우어를 워낙 이제 평가를 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술적 관조에서 이제 윤리적으로 넘어가야만 자기 주장을 통해서, 의제 자기 주장을 통해서, 그런 게 사실 쇼펜하우어에서 보면 극치지. 그 극치 관점에서 예술은 또 셀프 악도 회복의 단계지. 그런 측면에서 뭐 지고지선의 것은 생각 안 했겠지만, 상당히 뭐, 단계적으로는 쇼펜하우어에서도 예술이 중요하잖아, 단계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했겠지. 맞아. 젤프 다우프 해붕의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서. 그런데 수단만 갖고 그게 끝이지 않은 거예요. 예. 수단으로만 끝이지 않고, 삶의 윤리학을 만나는, 하나의 한계라고, 음악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선생은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그한 단계를, 마지막 단계를 상당히 이제, 어떤 개인적인 관조적 차원의 것이 머물렀다는 것이 비판적인 식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플라톤, 이제 플라톤적인 예술론을 끌고 그런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헤오리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사회실천적 의식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게 이제 일본 중에 쇼펜하우어를 보는 한계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뭐, 근데 예술을 중요시 하셨을 거야. 근데 뭐, 그것이 뭐, 상당히 지고의 것이라든지, 상당히 쇼펜하우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술론하고 사회론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본격부터, 이규정 선생이 쇼펜하우어를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과, 숭고함, 음악이라고 할 때는 숭고함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비역사성. 역사의 현실을 너무 무관심하게 봤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규성은 이 점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읽겠습니다. 홀카이머가 보기에 역사의 진보라는 이름으로나 혹은 민족이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사회학을 신성시하거나 영광스럽게 하는 위험을 경고한 쇼펜하우어의 탈권력적 세계상을 적극 옹호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반역사성, 탈권력성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 의미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편에 사회 권력 부정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부정적 의미가 너무 크다고 이규성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성은 쇼펜하우어의 철학 일반을 높여서 하면서도 쇼펜하우어의 비사회성, 비역사성에 대한 강한 비판적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요. 하지만 이거 짧은 대안이라서 하나의 대안이 다 완성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규성은 버트란트 러셀을 좋아하더라고요. 버트란트 러셀을 왜 좋아했을까? 네, 그 이유가 하나 있어. 러셀이 이 중국 철학에 대해서 쓴 게 몇 편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른 그 당시 각 철학자들이 쓴 중국에 대한 이해, 해결을 포함해서 부정적으로 쓴 게 많은데 러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썼단 말이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규성 선생이 호감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러셀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왜, 러셀이 중국을 보는 것이 누구의 영향을 줬냐면은, 중국 과학사, 조셉 리담의 영향을 줘요. 그건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조셉 리담이 한테 조셉 리담은 이 중국 과학사를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잘 유물론적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한 유물론적 관점하고 저는 중국 철학을 싸잡아 전부 다 유물론이라고 보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건 뭐 논란이 많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러셀이 그런 씨앗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아마 이런 점에서 호감이 갖지 않았나. 두 번째, 이규성이 생각한 그러한 비역사성에 대한 대안으로도 생명존재론을 얘기를 하는데, 생명존재론은 뭐냐? 이규성은 이제 무간격이란 말을 안 쓰고, 그건 제가 쓴 말이고, 이규성 선생은 간격 없다라는 말을 써요. 제가 함부로 무간격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간격 없음의 세계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접촉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진공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바로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주란 말 쓰지 말고 자연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힘 중에서 대부분의 힘들은 비접촉 힘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력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건드려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이러한 접촉성의 힘도 있지만 비접촉성의 힘이 굉장히 있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진공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무엇으로 이제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이제 필드를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접촉돼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규성 선생은 참 대단하게도 그거를 생명의 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그야말로 독특한 시적 표현이다.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무간격과 이런 접촉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고 여기서 소통은 너와 나 사이만 소통이 아니라 나와 전체 세계와의 소통을 굉장히 꿈꾸고 있었. 계속 꿈꾸고 왔어요. 그래서 이규성 선생 공부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저한테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무간격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등 이론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그 꽉 차 있다라고는 시간적으로는 잠시는 밀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잠시는 여기가 좀 꽉 차 있고 꽉 차 있죠. 전체적으로는 이게 균일하거든요. 그런데 평등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놨는지 홍대영의 무한우주론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은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심은 없고 다 무중심의 중심. 주변이 모두 중심인 주변의 세계로 다 바로 생명의 생명존재론의 핵심인 거죠. 세 번째 대안으로 오늘 첫 번째 얘기했었던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이타구 선생님도 오셨는데 이게 서광계가 이제 1600년도 초중반이죠.
마테오 리치로부터 수구 과학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런지 서강대가 마테오 리치에게 이타고를 소개를 합니다. 이타고의 그 철학을. 이제 좀 이따가 황정희도 얘기할 것이지만 황정희는 이타고가 너무 빨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좋아했어요. 들은 것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타고는 너무 앞질러 갔다. 너무 지나치게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끝까지 간 자유주의자로 보여져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저는 이제 이타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측면이 드러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타고의 책이 유명한 책은 이제 분서고요. 분서의 분자는 여기 리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해서 이타고 전문가한테 이타고의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서입니다.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번역된 걸로 보고요. 분서의 분자가 진나라 때 분서갱유할 때 그 분자예요. 뜻도 글도 분이지만 뜻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책이 너무 이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주자학자들한테는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태워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책을 어떤 해석자는 자기 책을 좀 더 이렇게 광고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말로 썼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별난 책인 건 분명하죠. 장서. 두 번째 장서가 있고, 장서 뭐냐? 이게 너무, 희한한 얘기들이, 희한하다는 말 취소하고요. 너무 기존의 주자와, 반론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숨겨놔야 된다. 그래서 장자를 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분서 중에서 동심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동심론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분량이 조금이에요. 저는 동심론 갖고 굉장히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데, 뻥튀기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동심론 자체는, 부피가 작지만, 분서책 전체 그 흐름이 바로 이타고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동심의 설명이 세 번째 줄, 적자지심. 적자는 붉은 적자잖아요. 붉은 적자,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가 이제 벌금둥이를 애기 그때 적자가 바로 그런 애기를 뜻합니다. 땡인 거죠. 그래서. 네. 똑같아요, 적자가 그런 말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동심이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진 마음인데 그런 생물학적인 마음을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양지를 획득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기동 선생은 그러한 동심의 양지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고 동시에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에 하나의 편제되어 있는 생명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어구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라는 동일성, 이거는 우주라는 동일성에 포섭되거나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만 어렵지 사실은 앞에 장행거가 아니라 왕수님이 얘기했었던 우주와 나의 마음의 아이소모피즘, 동용성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심론은 사실은 이타고의 아주 고유한 철학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에 대해서
200년 전 왕수인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찾았는데, 자꾸 보니까 저것도 다 이규성이 다 해놓은, 쓴 말더라고요. 이규성 선생의 왕수인 책 쓴 게 2002년. 거기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서. 어린아이는 아직 동류자이니 새나 짐승이 슬피 울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측은히 여기는 불인지심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 인이 새나 짐승과 일체가 된 것이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동심론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심론을 얘기한 이타고는 결국은 진짜 짜이틀로스 하죠. 짜이틀로스 진짜 반시대적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는 이게 이제 명나라 때 명나라 말기란 말이죠. 명나라 말기에 그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은 이제 현실하고 시대하고 안 맞으니까 은둔을 해요. 은둔을 어디로 하느냐? 산속으로 은둔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은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단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요. 만나지만 실제로는 은둔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걸 시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규성 선생이 이거 시은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여기 철수하고도 술자리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한 번도 술 먹은 적은 없지만 임 선생하고도 또 술 먹고 그렇지만 좀 전에 그랬어요. 술 먹고 노래방은 안 간다네. 그러니까 시은의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동심론 더 나아가지고 저는 이타고에서 전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오륜이 있잖아요. 일륜의 오륜. 오륜이면은 5가지 바뀐데 하나는 군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간에, 또 하나는 아버지 자식간, 또 하나는 장유유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 간의 관계. 이 5가지란 말이죠. 이 5가지 이 주자학의 기본 틀 아니겠어요? 상상으로는 이 5가지 틀에서 뭐냐? 잘 보면은 4가지 관계는 종속 관계예요. 군신, 그 다음에 부자, 그 다음에 장유, 그 다음에 부부. 전부 상하 종속 관계거든요. 근데 친구만 수평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타고는 이 동심설 같은 마음을 통해서, 앞에 4개의 수직 관계를 다 삭제해버리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친구 관계를 전부, 바꿔야 된다. 된다가 바꾸는 것을 취하는 게 바로, 윤리학의,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를,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죠. 도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주자학에서 볼 때 이거는 혁명국학의 혁명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타고도 72살에 잡혀서 감옥에서 스스로 죽죠. 스스로. 이 시대랑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타고는 그러니까는 남녀 간의 관계에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타고의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타고의 며느리가 저기 서역에서 온 여자거든요. 외모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규성 선생은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규성은 여기서 이제 글쓰기와 연관해서 쓰는 게 있는데, 요 앞에 거는 이제 분수에 나온 말이고 뒤에 거는 이규성, 이런 동심이 있어야 글쓰기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그냥 화려한 은유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라는 말을 안 쓰고 동심을 가져야 글쓰기가 제대로 된다라는. 남들은 여기 진심이 있어야 글을 잘 그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이규성은 동심이 있어야 글을 잘 쓴다. 네 번째 대안으로,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나온 현대 한국 철학사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인물, 현대 철학사론의 등장인물, 최재우, 최시영에서부터 저기 함석헌, 신남철, 얼마 전에 여기 발표했다고 그러는 박치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규성 선생은 저거를 4개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동학 계열, 대종교 계열, 양명학 계열, 그 다음에 현대 철학 공부한 계열,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잘 보면은 동학 계열이건 대종교 계열이건, 전부 뭐냐? 전부 양명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갔을 때, 대종교의 그 나철 선생은 자기 집에서 몇 달씩 재워주고, 숨겨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박은식도 그런 자리에서 이제, 양명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건창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동학이건 대종교건 양명학이건 현대 서양 철학 하신 분들 말고 이 전부 다 이 양명학 계열의 전부 양명학 공부를 하시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지행합일이고 또 하나는 전부 양명학적인 사유 방식이겠죠. 또 하나는 자립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주체적 자유다. 저 주체적 자유란 말을 이미 저때 2012년도에 쓰더라고요. 저 주체적 자유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제 이규성 선생이, 저기서 제가 쓴 단어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표로만 전 나눈 거지.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이런 지행합일의 요소가 쇼펜하우에 결핍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규성은 이제 이러한 이타고적인 그러한 반시대성,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시은의 주체자, 그랬듯이 이규성 자기 자신을 말하듯이 쇼펜하우어에서 나타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쇼펜하우어 말이에요. 날카로운 돌들과 가슴 덤불로 덮인 가파른 길을 통해서만이 도달되는 높은 산길에 비유되는데, 외치고 황폐하기조차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는데 그는 이따금 절벽 아래 일과 현기증도 함께 내려다보지만 바위의 힘껏 의존하고서 보면 메마른 황무지들은 사라지고 늪과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평하며 거슬리는 소음들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배타적인 것을 하나로 담아내는 혼용의 철학. 혼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만이 아니라 이규성 선생은 책에서 신학과 철학, 과학과 예술, 물리와 생물, 생물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진화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언어와 반언어 얘기할 때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또 시간을 내서 공부하셨는지, 예, 저거 반언어는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비트겐슈타인과 불교를 또 연관시켜요, 반언어. 반언어 하면 우리들이 떠오르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주의의 승부가 막강한 거죠. 그 다음에 색채론 논쟁에서 그 다음에 입자파동론까지, 예, 서부터, 동서양에 이르기까지 혼용의 철학이 그의 사상적 지지대라고 보여져입니다.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보이지만 여전히 이질적인 것들의 혼용이 아니라 혼합에 그치고 많은 그런 개별성의 진리들은 서로 자기가 진리인 척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게 아마 저거는 충족 이유가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많은데 이규성은 그런 융화되지 못한 혼합의 거짓을 이렇게 흘겨보고 그 은폐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제 저건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규성은 흘겨본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쫙 비판하는 걸 비판적으로. 그래서 제가 흘겨본다라는 것을 주석을 좀 달았는데, 이게 이규성의 흘겨봄, 독립운동가 신규식이 일제에 항거하면서 독약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때 죽지 않고 그 대신에 한쪽 눈을 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흘겨본다는 뜻으로 예관이라고 썼거든요. 신규식의 흘겨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쪽 눈은 이렇거든요. 전 마찬가지로 이규성은 지금 이제 죽었는데, 죽은 이규성은 한쪽 눈을 잃은 것이고 죽었지만 현재도 살아있는 또 한쪽 눈의 이규성이 지금도 있다고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해.